여기 안전한 곳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이자 안내자이며 어쩌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떠나는 마지막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여러분의 머릿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고요한 길을 함께 걸을 겁니다. 이 여행은 860억 개의 별처럼 빛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풍경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뇌가 단지 평범한 전기와 화학작용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미묘하고 기이한 규칙들, 즉 양자역학에 따라 춤추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까지도 양자적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은 이 개념을 낭만적인 헛소리라고 일축하며 인간의 뇌라는 축축하고 따뜻하며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양자 효과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 사이에서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여행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중간에 잠이 들거나 어쩌면 첫 번째 구분길에서부터 졸음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잠에 드는 것이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평온함입니다.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이 순간에 잠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물리학자 로저 펠로주 경은 옥스포드의 고요한 서재에서 수십 년간 지속될 논란의 불꽃을 지필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펠로주는 단순한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적 규모의 거대함에 익숙한 그는 이제 그 시선을 인류의 정신이라는 또 다른 광활한 풍경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책에서 던진 주장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오직 고전 물리학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뇌가 단순히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뇌가 양자역학이라는 우주의 가장 미묘하고 이상한 규칙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진 풍부한 내면의 세계, 즉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 생각을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스크린의 픽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색깔을 보는, 실제 감각 소리를 듣는, 실제 느낌 감정을 느끼는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퀄리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의 내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정보를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영화란 존재하지 않죠. 펜로주 경은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의식이 그저 신경세포들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결과에 불과하다면 마치 생물학적 컴퓨터처럼 우리는 왜 어떤 내면의 경험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정보를 처리하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철학적 좀비촌가 아닌 걸까요? 이 질문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펜로주에게는 급진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신경세포 내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양자적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미세소관은 세포의 골격을 형성하는 미세한 단백질 구조물입니다. 펠로주는 이것들이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양자 컴퓨터일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담했습니다. 미시적 세계를 묘사하는 양자역학은 입자들이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양자 얽힘을 통해 신비롭게 연결될 수 있는 세계를 설명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양자적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주변의 고전적인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펠로주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지 신경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하메로프를 만났고 이들의 협력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론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메로프는 펠로주의 수학적 통찰력에 중요한 생물학적 지식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그는 화학물질로 의식을 켜고 끄는 방법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마취제에 대해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취제들이 펠로주가 잠재적 양자 컴퓨터로 지목했던 바로 그 미세소관을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메로프는 만약 의식이 정말 미세소관 속의 양자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마취제는 이러한 양자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내면적 경험은 완전히 소멸하며 이는 의식이 마취제가 방해하는 미묘한 양자 과정에 정말로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함께 펠로주와 하메로프는 자신들이 조직화된 객관적 환원학이라고 부르는 이론 줄여서 OGOR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은 미세소관 내의 양자 정보 처리가 임계값에 도달하여 양자 시스템이 특정 상태로 붕괴될 때 의식이 나타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이 붕괴가 의식적 경험의 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OGOR에 따르면 여러분의 의식은 개별 신경세포의 발화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여러분의 뇌 전체에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소관을 가로지르며 동시에 발생하는 양자적 계산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양자 과정은 비국소적 상관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뇌의 다른 부분들이 양자적으로 얽혀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통일된 의식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함에는 놀랍습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역학적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특정 아이디어로 붕괴되기 전에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나는 창의력과 직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해법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도요. 심지어 의식이 빅뱅 이후부터 우주의 구조 속에 짜여져 있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폭발합니다. 펠로주와 하메로프가 그들의 이론을 발표하는 순간 과학계는 파괴적인 방역을 가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양자 효과가 뇌의 따뜻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OGOR을 무너뜨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인 결어근남이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양자 중첩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든 양자 시스템을 결어근나게 하여 단일한 고전적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천인 36.5대그시 부근에서 작동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서로 부딪히는 물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따뜻하고 축축하고 소란스러운 환경은 펜토초, 즉 천조분의 1초 만에 양자 결맞음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는 밀리초 단위로 작동하는 의식에 양자 과정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MIT의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뇌 미세소관에서의 양자 결맞음이 약 11, 13초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의식은 양자 결어근남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대략 10조 배나 느립니다. 마치 허리케인 속에서 모래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평가들은 펠로주와 하메로프가 의식에 대한 이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자역학의 기이함을 이용하는 양자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양자 효과가 생명의 기본 화학작용에 중요하지만 의식을 생성하는 대규모 신경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고 빠르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판에 대해 점점 더 정교한 논리로 대응했고 일부 최근의 발견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쟁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의외의 원천인 광합성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식물이 빛을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순수하게 고전적인 과정으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연구자들은 광합성이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양자 결맞음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자가 잎에 부딪히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반응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양자 에너지 묶음인 엑시톤을 생성합니다. 고전 물리학은 이 에너지가 목표물을 찾을 때까지 잎을 무작위로 돌아다닐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훨씬 더 우아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엑시톤은 잎을 통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는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양자적 탐색은 엑시톤이 반응 중심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도록 해주며 광합성이 거의 100% 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수백 펜토초 동안 양자 결맞음에 의존합니다. 이 발견은 양자 효과가 따뜻하고 시끄러운 생물학적 환경에서 지속될 수 없다는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만약 식물이 광합성을 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양자 결맞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뇌도 의식을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들의 항해에서 양자 효과를 발견했는데 특정 단백질의 양자 얽힘이 새들이 자기장을 말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효소 촉매 작용에서 양자 터널링을 발견했는데 입자들이 고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텔레포트합니다. 심지어 냄새조차도 양자역학에 의존할 수 있는데 분자가 그 모양뿐만 아니라 양자 진동 신호로 식별됩니다. 생물학은 사실 그 핵심에서 양자역학적입니다. 생명은 양자 효과를 단순히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위해 그것들을 활용합니다. 이 계시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양자 과정이 정말로 의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펠로주 경의 대담한 가설과 함께 의식의 신비로운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뇌가 단순히 전기와 화학 반응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기이한 춤을 추는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와 마주했죠.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춤의 중심에 있는 가장 작은 주연 배우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바로 미세소관이라는 경이로운 구조물입니다. 이 미세소관들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작은 단백질 튜브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이 단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내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도시의 도로와 건물 골조처럼요. 하지만 스튜어트 하메로프 박사에게는 이 작은 튜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메로프 박사는 마취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의식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주었죠. 그는 수술 중에 마취제를 투여하면 환자의 의식이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면 의식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마취제들이 신경세포의 주요 소통 경로인 시냅스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들은 어디에 작용하는 걸까요? 하메로프 박사는 마취제들이 놀랍게도 바로 그 미세소관에 용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였죠. 만약 펠로주 경의 가설처럼 의식이 미세소관의 양자작용에서 비롯된다면 마취제는 그 양자작용을 방해하여 의식을 중단시키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자 컴퓨터에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메로프는 펠로주와 협력하여 조직화된 객관적 환원 또는 OR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의식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설명 중 하나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OR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미세소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계산에서 탄생합니다. 이 작은 단백질 튜브들은 단순히 구조적인 지지대가 아니라 양자 정보를 처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 단위들은 두 가지 다른 양자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양자 비트, 즉 큐비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전적인 비트 0 또는 1 대신에 이 큐비트들을 사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수백만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세포가 개별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세소관들이 양자적으로 얽혀서 하나의 통일된 의식적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인 컴퓨터로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계산을 수행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수십억 개의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 이론은 우리의 뇌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영감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중첩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들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의식의 순간에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모든 가능한 길을 동시에 탐색하다가 가장 좋은 길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처럼요. 이 이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객관적 환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은 양자 상태가 관찰될 때까지는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관찰하는 걸까요? OR 이론은 우주 자체가 특정한 임계점에 도달하면 양자 상태를 환원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객관적인 환원 과정은 의식적 경험의 순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펠로주와 하메로프는 이것이 의식 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단순히 뇌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깊이 얽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발표되자마자 과학계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이론이 과학의 외피를 쓴 신비주의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에는 결어근남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의 따뜻하고 시끄러운 환경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태양 표면에서
눈송이를 얼려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펨토초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진동하는 물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자 상태가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작동하는 의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계산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뇌 미세소관의 양자 결맞음 시간이 의식의 처리 속도보다 10조 배나 짧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이불이 이미 10조 번이나 접혔다가 다시 펴지는 속도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학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양자 신비주의라고 비난하며 과학적 증거 없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역학의 기이함을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고전적인 설명만으로는 의식의 경험적 측면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의 물리학적 원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비난받을 때마다 더 정교한 논리와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뜻밖의 증거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의 영역에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생명체 내부에서 양자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자역학이 원자 수준의 미시적인 세계에만 국한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과학자들은 광합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의 잎에 빛이 부딪히면 에너지가 반응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이 에너지가 무작위로 이동하며 목표물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는 양자적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양자 워크 덕분에 광합성은 거의 100%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고전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시끄러운 환경인 식물 잎에서 양자 상태가 수백 펨토초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모래 폭풍 속에서 작은 얼음 조각이 녹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양자역학을 단순한 배경 노이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기능을 위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들의 자기장 감지 능력에 양자 얽힘이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단백질의 양자 얽힘이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효소의 촉매작용에서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자들이 고전적인 법칙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마치 유령처럼 통과하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후각조차도 분자의 양자 진동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물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들은 쌓이고 쌓여 양자의식 이론가들에게 강력한 새로운 농어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자연이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 이러한 양자 현상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인 인간의 뇌가 의식을 창조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설이 과연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개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짜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지 고전적인 논리의 흐름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춤이 펼쳐지는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늘 밤 이 생각을 안고 편안히 쉬세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내일 밤 우리는 이 논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철학적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탐험하고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펼칠 것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의식이라는 미스터리의 기원과 그것이 양자 세계의 기이한 법칙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 박사의 대담한 가설을 살펴보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위해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이 양자 효과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논쟁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제안한 이론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 미지의 영역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야기는 이 작은 단백질 튜브인 미세소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경과학자들은 미세소관을 뇌의 수십억 개 신경세포에 단순한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하는 스캐폴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임시 구조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2013년 일본 국립재료과학연구소의 양자 물리학자 아니르반 반도파디아이 박사와 그의 팀은 이 작은 구조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드는 놀라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뇌 조직에서 추출한 미세소관에 전기장을 가했고, 그 결과는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세소관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전기 신호에 대해 공명 주파수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세소관들이 단지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마치 악기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진동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작위적인 분자 운동과는 달리 결맞음 있는 진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조화롭게 동시에 진동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오직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개미들이 동시에 완벽하게 정렬된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이 현상은 청과 비슷한 상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맥스 테그마크를 포함한 비평가들이 주장했던 양자 상태가 따뜻한 환경에서 즉시 붕괴될 것이라는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였습니다. 반도파디아이 박사의 실험은 뇌 미세소관이 양자 결맞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발견의 함의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미세소관이 양자 결맞음 진동을 보인다면 그것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파디아이 박사는 미세소관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고전적인 컴퓨터와 달리 수십억 개의 양자 상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자 네트워크수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뇌의 놀라운 계산 능력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을 이해하고 배경음악을 듣고 기억을 떠올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이 중 단 한 가지 작업만 잘 수행하기도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정우 하나보다도 적은 에너지로 이 모든 것을 손쉽게 해냅니다.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이러한 효율성이 미세소관 내의 양자 처리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설은 다른 분야에서도 뜻밖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취학 연구는 이 이론에 대한 강력한 간접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제논이나 아르곤 같은 희귀가스들은 화학적으로 비활성입니다. 그들은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신경화학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명백한 방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전적인 신경활동이 아니라 양자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가스들이 미세소관 주변의 지질막에 용해되어 양자 결맞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취에 필요한 가스의 농도는 미세소관 네트워크의 양자 과정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자 의식 이론가들은 이것이 의식이 미세소관의 양자 효과에 의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마취제가 양자 과정을 방해하면 의식이 사라지고 마취가 풀리고 양자 결맞음이 회복되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 증거는 마취를 넘어 다른 의식을 변화시키는 물질들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LSD나 실로시빈과 같은 환각제는 신경 미세소관의 양자 결맞음을 향상시켜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인식을 확장시키고 감각이 합쳐지는 공감각적 경험을 만들며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비국소적 연결과 유사한 우주적 통일감을 생성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잠시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뇌의 화학 반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명상도 양자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은 자아감이 사라지고 의식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보고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의식이 뇌의 다른 영역들 사이에 양자 얽힘에서 비롯된다고 예상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명상하는 승려들에 대한 뇌 영상 연구는 멀리 떨어진 뇌의 영역들에서 동기화된 신경 활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고전적인 신경통신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이는 양자 얽힘이 먼 뇌 영역들을 즉각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현상에는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맥스 테그마크는 자신의 계산을 정교화하면서 열 진동이 너무 격렬하여 미세소관 내의 양자 중첩을 펜토초 이내에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도 이러한 열 공격으로부터 양자 상태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 의식 옹호자들은 점점 더 정교한 논리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견된 양자 오류 정정 메커니즘을 지적합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그들의 항해 시스템에서 양자 정보를 환경적 노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자 오류 정정을 사용하며 이는 뇌도 비슷한 보호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자 헨리 스텝은 의식이 양자 제논 효과초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효과는 빈번한 양자 측정이 실제로 양자 시스템을 특정 상태에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뇌의 미세소관이 끊임없이 양자 측정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열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결맞음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양측은 복잡한 수학적 논리와 실험적 데이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핵심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물질의 본질 의식이 순수한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는 주류 과학적 견해를 대변합니다. 그는 의식이 오직 고전적인 신경과정, 특히 다른 뇌 영역들에 걸친 정보의 통합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에서 양자역학은 뇌가 고전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실용적인 함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양자역학적이라면 그것은 의학 인공지능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식 이론은 우울증 조현병 그리고 다른 정신과적 질환들이 뇌의 양자 과정이 교란된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정신질환에 대한 양자 기반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기장을 사용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은 신경세포의 양자 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상과 환각제 경험도 양자 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의식에 대한 그들의 심오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가? 무엇이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 기술들은 연구자들이 전례 없는 정밀도로 생물학적 시스템의 양자 효과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첨단 뇌 영상 기술은 의식의 신경 기반을 점점 더 자세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의식 있는 마음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의식 연구의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자 의식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이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양자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뇌의 가장 작은 구조물인 미세소관이 양자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취제나 환각제 같은 물질들이 이 미세소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탐험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 즉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만나는 지점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여행은 잠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그저 물결을 따라 흘러가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과학적 증거를 넘어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주류 신경과학은 의식이 순수한 물리적 과정에서, 즉 뉴런의 발화와 시냅스의 연결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이 관점을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입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정보가 통합될 때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양자역학이 의식에 대한 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코흐 박사는 신경과학이 고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의식을 이해하는 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연구자들은 뇌 활동 패턴만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지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에 특정 자극을 가하면 특정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성격 특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의식이 신경화학과 전기활동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바스가 개발한 저녁 작업 공간 이론화는 의식이 어떻게 신경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정보가 고전적인 신경망을 통해 뇌의 다른 영역들에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해질 때 발생합니다. 양자역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전적 접근법은 통합정보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신경과학자 훌리오 토노니가 개발했으며 의식이 어떤 시스템에 포함된 통합정보의 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이 더 많은 통합정보를 포함할수록 더 의식적이게 됩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은 높은 수준의 통합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의식적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간단한 포토다이오드와 같은 시스템도 미세한 양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인 범심론 벼서에서는 의식이 질량이나 전하처럼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범심론이 옳다면
뇌 속의 입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의식적 요소들을 조직하여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통일된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수십억 개의 작은 의식적 요소들이 여러분의 단일한 의식의 흐름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현재 저명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경망을 매핑하고 정보가 뇌를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를 추적하며 뇌 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생각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이 빨간색의 빨감을 경험하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며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적 공백은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물리학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전 물리학이 처리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의식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은 아직 젊은 분야이며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망 예측 처리, 그리고 전역 작업 공간 이론에 대한 최근의 발견들이 의식이 결국 순수한 고전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고전적 이론들이 넘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고전적인 신경망이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성할 수 있다 해도 왜 이 처리 과정에 내면의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의식적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 설명적 공백은 양자의식 이론의 가장 강력한 농어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고전적인 정보 처리라면 정교한 컴퓨터도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인공지능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도 진정한 주관적 경험에 설득력 있는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최근 돌파구들은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겉으로 보기에 지능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명백한 창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이해나 의식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훌륭하게 처리하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의식이 양자 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바라고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양자 효과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양자 컴퓨터만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식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것도 진화가 생물학적 뇌에서 만들어낸 특정 양자 과정을 구현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논쟁은 양자 컴퓨팅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기술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양자 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인공의식으로 가는 길은 고전적인 컴퓨터가 아닌 양자 컴퓨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인공지능 분야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도 자신들만의 겨러근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양자 컴퓨터들은 외부 공간보다 더 차가운 온도에서 작동해야 하며 양자 결맞음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오류 정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뇌가천에서 양자 결맞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자 컴퓨팅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의미할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생물학적 양자 결맞음 메커니즘을 역설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며 이는 컴퓨팅 능력과 인공지능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논쟁의 이해관계는 학문적인 철학을 훨씬 넘어섭니다. 만약 양자의식 이론이 옳다면 그것은 의학기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뇌의 양자 과정이 교란된 결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양자 기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 정보 처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죽음은 의식적 경험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들은 매우 추측적이지만 양자의식 논쟁이 과학계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 핵심에서 이 논란은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가? 무엇이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가?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 기술들은 연구자들이 생물학적 시스템의 양자 효과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첨단 뇌 영상 기술은 의식의 신경 기반을 점점 더 자세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의식이 있는 마음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의식 연구의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자의식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이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양자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이 모든 정보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은 결국 여러분을 잠으로 인도하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공기처럼 밤의 풍경 속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밤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논쟁을 종결지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가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오직 여러분의 잠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뇌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이 양자역학의 신비한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마취제, 환각제, 그리고 명상과 같은 경험들이 어떻게 이 양자 네트워크를 교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복잡한 개념들을 모두 한데 묶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의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가며 이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봅시다. 주류 과학은 의식을 순전히 고전적 과정의 산물로 설명합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듯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하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저명한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후입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보가 통합될 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양자역학은 뇌의 기능과는 무관한 단순히 원자 수준에서만 의미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코후 박사는 신경과학이 고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의식을 이해하는데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 자극을 가하면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이 결국 뉴런의 화학적 전기적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저녁 작업 공간 이론과 같은 고전적 이론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정보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질 때, 즉
저녁 작업 공간에 들어갈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뇌라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공유되어 모든 참가자 뇌 영역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양자역학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인 통합정보이론은 의식을 어떤 시스템이 가진 통합정보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스템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통합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높은 수준의 통합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의식을 갖지만 아주 단순한 시스템도 미세한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극단적인 형태인 범심론은 의식이 질량이나 전하처럼 모든 물질에 내재된 근본적인 속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세한 의식적 요소들을 더 크고 복잡한 의식적 경험으로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언뜻 보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답을 제시했지만 왜 우리가 이 정보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빨간색을 볼 때 단순히 파장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의 빨강을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을 가지는 걸까요? 고전적 이론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식 이론가들이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약점입니다. 그들은 이 설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설명했듯이 의식 또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를 통해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논쟁은 인공지능 분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고전적인 정보 처리의 결과라면 언젠가 우리는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지능은 가질지언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아무리 발전해도 양자적 성질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양자 컴퓨터만이 언젠가 진정한 의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학계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적이라면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뇌의 양자 과정이 교란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 기술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 TMS과 같은 기존의 치료법도 양자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환각제와 같은 경험들이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양자 얽힘을 강화함으로써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논쟁이 왜 그토록 흥미롭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모든 생각들을 부드럽게 흡수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매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이 물결을 따라 떠다니세요. 다음 밤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 논쟁을 종결지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의식이 고전적인 신경과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탐험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보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가며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로저 펜로즈 경과 스튜어트 하메로프 박사의 대담한 이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조직화된 객관적 환원, OR 이라는 양자적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죠. 이 이론은 뇌의 미세소관이라는 작은 구조물들이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의식적 경험의 순간이 바로 이 양자 시스템이 특정 상태로 붕괴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과학계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결어근남이라는 개념이었죠. 뇌의 따뜻하고 시끄러운 환경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발견들은 기존의 가정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위해 양자역학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들이 자기장을 느끼기 위해 양자 얽힘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르반 반도파디아이 박사의 실험은 뇌 미세소관이 실제로 상온에서 양자적 진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뜻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양자 효과가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볼 시간입니다. 마취제가 의식을 제거하는 이유, 환각제가 의식을 확장시키는 이유, 명상이 깊은 평온과 통일감을 가져다주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미세소관 내의 양자 과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취제는 이 섬세한 양자 시스템을 교란하고 환각제는 그것을 강화하며 명상은 의식의 양자적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모든 현상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술실에서 말이죠. 펜로즈와 하메로프의 이론은 한 가지 테스트 가능한 예측을 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미세소관의 양자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마취제들이 이 양자 시스템에 측정 가능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과 같은 일반적인 마취제는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고전적인 신경통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제논과 같은 희귀가스 마취제는 어떤 수용체에도 결합하지 않고 세포막에 용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프로포폴만큼 효과적으로 의식을 제거합니다. 양자의식 이론은 제논이 미세소관의 양자 결맞음을 방해함으로써 작동한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논이 실제로 미세소관의 양자적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의식이 양자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종종 처음에는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의식 이론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논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현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마음과 현실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은 결국 여러분을 잠의 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공기처럼 밤의 풍경 속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지난밤 우리는 의식이 양자적이라는 주장의 증거들과 그에 대한 반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논쟁의 마지막 장을 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야기했던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일지도 모른다는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의식은 물리적 우주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 있는 존재의 관찰이 실제로 양자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고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의 초기 개척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이 관찰과 무관한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묘사하며 의식 있는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그 지식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 그들은 동시에 두 개의 슬릿을 모두 통과한 것을 보여주는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의식적인 관찰 행위가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일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뇌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뇌는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양자 수준에 존재하는 의식적 경험에 채널을 맞추는 라디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통합정보 이론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그것은 양자역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의식이 모든 시스템에 통합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이 더 많은 통합 정보를 포함할수록 더 의식적이게 됩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은 높은 수준의 통합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의식적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간단한 포토다이오드와 같은 시스템도 미세한 양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인 범심론에서는 의식이 질량이나 전하처럼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범심론이 옳다면 여러분의 뇌 속의 입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의식적 요소들을 조직하여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통일된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수십억 개의 작은 의식적 요소들이 여러분의 단일한 의식의 흐름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현재 저명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경망을 매핑하고 정보가 뇌를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를 추적하며
뇌 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생각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이 빨간색의 빨강을 경험하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며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적 공백은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물리학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전 물리학이 처리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의식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은 아직 젊은 분야이며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망 예측 처리, 그리고 전역 작업 공간 이론에 대한 최근의 발견들이 의식이 결국 순수한 고전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지난밤 우리는 의식이 고전적인 신경과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탐험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보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가며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보세요. 이야기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의식은 물리적 우주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 있는 존재의 관찰이 실제로 양자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고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의 초기 개척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이 관찰과 무관한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묘사하며 의식 있는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그 지식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가 2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 그들은 동시에 2개의 슬릿을 모두 통과한 것을 보여주는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의식적인 관찰 행위가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일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뇌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뇌는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양자 수준에 존재하는 의식적 경험에 채널을 맞추는 라디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현재 저명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경망을 매핑하고 정보가 뇌를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를 추적하며 뇌 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생각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이 빨간색의 빨강을 경험하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며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적 공백은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물리학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전 물리학이 처리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의식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은 아직 젊은 분야이며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망 예측 처리, 그리고 전역 작업 공간 이론에 대한 최근의 발견들이 의식이 결국 순수한 고전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종종 처음에는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의식 이론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논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현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마음과 현실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은 결국 여러분을 잠의 강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공기처럼 밤의 풍경 속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우리는 뇌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이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마취제, 환각제, 그리고 명상과 같은 경험들이 어떻게 이 양자 네트워크를 교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복잡한 개념들을 모두 한데 묶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의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가며 이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봅시다. 주류 과학은 의식을 순전히 고전적 과정의 산물로 설명합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듯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하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저명한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입니다. 그는 의식이 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보가 통합될 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양자역학은 뇌의 기능과는 무관한 단순히 원자 수준에서만 의미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코흐 박사는 신경과학이 고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의식을 이해하는데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 자극을 가하면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이 결국 뉴런의 화학적, 전기적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전역 작업 공간 이론과 같은 고전적 이론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정보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질 때, 즉 전역 작업 공간에 들어갈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뇌라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공유되어 모든 참가자 뇌 영역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양자역학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인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을 어떤 시스템이 가진 통합정보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스템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통합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높은 수준의 통합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의식을 갖지만 아주 단순한 시스템도
미세한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극단적인 형태인 범심론은 의식이 질량이나 전하처럼 모든 물질에 내재된 근본적인 속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세한 의식적 요소들을 더 크고 복잡한 의식적 경험으로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언뜻 보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신경과학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답을 제시했지만 왜 우리가 이 정보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빨간색을 볼 때 단순히 파장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의 빨강을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을 가지는 걸까요? 고전적 이론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식 이론가들이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약점입니다. 그들은 이 설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설명했듯이 의식 또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를 통해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논쟁은 인공지능 분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고전적인 정보 처리의 결과라면 언젠가 우리는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지능은 가질지언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아무리 발전해도 양자적 성질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양자 컴퓨터만이 언젠가 진정한 의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학계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적이라면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뇌의 양자 과정이 교란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 기술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경두개, 자기자극, TMS과 같은 기존의 치료법도 양자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환각제와 같은 경험들이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양자 얽힘을 강화함으로써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논쟁이 왜 그토록 흥미롭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모든 생각들을 부드럽게 흡수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잠의 강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이 물결을 따라 떠다니세요. 다음 밤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 논쟁을 종결지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의 여정도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의식에 대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 즉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신경과학이 의식의 경험 측면을 설명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양자의식 이론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의식은 고전적인가 아니면 양자적인가?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뉴런이라는 작은 스위치들이 켜지고 꺼지는 복잡한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회로처럼 말이죠. 이 관점은 뇌 활동과 의식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특정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두계 자기자극 TMS 과 같은 기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장을 가하여 그 사람의 기분을 바꾸거나 심지어 환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의식이 순전히 물리적이고 고전적인 과정이라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고전적인 설명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왜 뇌의 물리적 과정이 경험을 낳아야 하는가? 왜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내면의 삶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인 답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의식 이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미세 소관 내의 양자 정보 처리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술실입니다. 펠로즈와 하메로프의 이론은 한 가지 테스트 가능한 예측을 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미세 소관의 양자 과정에 의존한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마취제들이 이 양자 시스템에 측정 가능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논이나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 마취제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경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오직 미세소관 주변의 지질막에 용해되어 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양자의식 이론은 이 미세한 변화가 미세소관의 양자 결맞음을 파괴하여 의식을 제거한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전통적인 마취제는 신경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고전적인 신경 신호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마취제 마비리제가 뇌의 양자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은 양자의식 이론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논이 프로포폴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의 양자 결맞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의식이 양자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과학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종종 처음에는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모두 처음에는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양자의식 이론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논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현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마음과 현실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은 결국 여러분을 잠의 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잠의 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 밤은 깊어지고 우리의 여정도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의식에 대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 즉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신경과학의 의식의 경험 측면을 설명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양자의식 이론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 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의식은 고전적인가 아니면 양자적인가?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뉴런이라는 작은 스위치들이 켜지고 꺼지는 복잡한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회로처럼 말이죠. 이 관점은 뇌 활동과 의식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특정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두계 자기 자극, TMS과 같은 기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장을 가하여 그 사람의 기분을 바꾸거나 심지어 환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의식이 순전히 물리적이고 고전적인 과정이라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의식 이론가들은 고전적인 설명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왜 뇌의 물리적 과정이 경험을 낳아야 하는가? 왜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내면의 삶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인 답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의식 이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미세소관 내의 양자 정보 처리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술실입니다. 펠로주와 하메로프의 이론은 한 가지 테스트 가능한 예측을 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미세소관의 양자 과정에 의존한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마취제들이 이 양자 시스템에 측정 가능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논이나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 마취제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경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오직 미세소관 주변의 지질막에 용해되어 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양자의식 이론은 이 미세한 변화가 미세소관의 양자 결맞음을 파괴하여 의식을 제거한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전통적인 마취제는 신경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고전적인 신경 신호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마취제가 뇌의 양자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은 양자의식 이론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논이 프로포폴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의 양자 결맞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의식이 양자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과학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종종 처음에는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모두 처음에는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양자의식 이론이 그 범주에 속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논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현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마음과 현실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은 결국 여러분을 잠의 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잠의 강 위로 띄워보내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긴장을 풀어내세요.